구독자님들은 소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뭔가요? 한물간 일본 전자기업, 플레이스테이션, 카메라, 워크맨? 워크맨도 요즘 세대에게 물어보면 장성규 씨의 유튜브 채널 워크맨을 먼저 대답하겠죠? 우리가 기억하는 소니는 워크맨의 성공을 시작으로 90년대까지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지만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애플의 아이팟의 등장으로 워크맨의 몰락, 삼성전자의 4배에 달하는 시장 가치를 가지고 있었으나 2002년에는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마저 추월당했고 끝을 알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기업으로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억 속엔 다 망한 기업 소니가 워크맨 시절보다 더 잘 나가고 있고 그 시절의 영업이익, 시가총액도 뛰어넘는 결산을 발표했습니다. 소니 역사상 최초로 영업이익 1조엔 10조 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가도 5년 전에 3,500엔 정도였으나 2021년 마지막 날에 14,500엔을 넘기며 4배 정도 올랐습니다. 2022년 올해 들어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떨어진 이유는 조금 뒤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시가총액으로는 코스피 1위, 삼성의 약 40에서 45%까지 커졌으며 코스피 2위, SK하이닉스의 2배의 크기까지 소니가 부활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소니는 뭘 하면서 돈을 벌고 있을까요? 소니의 결산 자료를 보면 소니가 지금 어디서 무엇으로 돈을 벌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기타 항목을 제외하면 6개 분야가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건 결산 자료에서도 제일 위에 써져 있는 게임과 네트워크 서비스입니다. 매출로 보면 29조 원으로 전체의 약 30%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보, 공기청정기 사도대로 유명한 플레이스테이션 5, 게임기 역사상 가장 빠르게 1000만 대 판매를 돌파한 플레이스테이션 5의 인기 덕분에 이런 매출을 기록한 걸까요? 플레이스테이션 2는 1억 5천만 대, 4는 1억 대를 넘게 판매했고 닌텐도 스위치도 1억 대에 가까운 판매를 기록한 걸 보면 플레이스테이션 5만으로 이런 매출을 올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구나 소니는 항상 플레이스테이션 신제품 발표하는 해에는 게임 부문에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하드웨어를 싸게 팔고 나중에 소프트웨어로 회수한다는 전략 때문입니다. 그럼 소니가 게임 부분에서 어떻게 돈을 벌고 있을까요? 그건 바로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 구독자가 되면 이달의 게임으로 히트작이나 인디게임을 마음껏 즐길 수 있고 온라인 멀티플레이나 회원 한정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소니의 서브스크립션인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의 가입자가 전 세계 약 5천만 명입니다. 넷플릭스, 왓챠와 같은 영상을 볼 수 있는 서브스크립션이 아닌 게임에 특화된 서브스크립션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가장 유행하고 효율이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서브스크립션을 플레이스테이션 기반으로 탄탄하게 다져놨기에 큰 매출을 올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을 조금만 이야기하자면 개인적으로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의 가장 큰 적수는 애플이라고 생각합니다. 애플의 게임 서브스크립션인 애플 아케이드, 진짜 노잼 게임밖에 없어서 지금은 진짜 별로지만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이 스마트폰으로 대체되었고 게임도 스마트폰으로 많이 이동했습니다. 요즘 10대, 20대들은 PC나 콘솔보다 스마트폰으로 게임 즐기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애플이 작정하고 애플 아케이드를 키우면 10년, 20년 후에는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를 대체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영화 분야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반대로 소니가 영화를 만들어? 라고 소니와 영화가 잘 매치가 안 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니는 전자산업으로 잘 나가던 시절 컨텐츠 사업으로 사업 확장을 도모했습니다. 그 당시 인수했던 회사가 영화 시작 전에 자유의 여신상 같이 생긴 여자가 나오는 컬럼비아입니다. 여담으로 당시 파나소닉은 조스, 킹콩, E.T., 주라기 공원 등으로 유명한 유니버셜 피처스를 인수했지만 적자만 보다가 5년 후에 팔았습니다.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할리우드의 일본의 입김은 엄청났을 겁니다. 다시 본론으로 소니의 영화 중에 가장 유명하고 한국에서도 인기가 많은 건 스파이더맨입니다. 노제팬이라고 유니클로는 안 가면서 코로나 속에서도 스파이더맨 관객 수가 600만을 돌파한 거 보면 역시 컨텐츠의 힘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파이더맨 뿐만이 아니라 베놈이나 고스트버스터즈, 주만지도 전부 소니의 영화입니다. 영화뿐만이 아니라 애니메이션도 정말 인기가 많습니다. 소니의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면 초 히트작 인 귀멸의 칼날, 그리고 많은 오타쿠를 양성하는 페그오, 페이트 그랜드 오더도 전부 소니의 애니메이션입니다. 생각보다 소니의 컨텐츠 파워는 강력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소니의 전자산업 부문입니다. 결산에는 엘렉트로닉스 프로덕트라고 써져 있습니다. 전체 매출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얼마 안 되죠? 일본 내수를 제외하면 소니 전자제품 뭐가 있어? 하면 생각나는 건 카메라밖에 없죠. 코로나 시대, 대유튜브 시대에 소니 카메라는 날개도 친 듯이 팔리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만큼은
아니지만요. 스마트폰과 고프로 같은 액션캠 등의 옛날에는 없던 경쟁자가 생겼죠. 여기서도 등장하지만 소니의 가장 큰 적수는 애플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은 폴더블이나 다른 쪽으로 스마트폰을 발전시키지만 요즘 애플의 행보를 보면 작정하고 카메라에 몰빵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물론 물리적인 센서에 한계가 있으니 카메라 산업이 완전 죽지는 않겠지만 점점 파이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니 전자제품 분야에서 만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엑스페리아 스마트폰입니다. 한국의 LG전자 같은 이야기죠. LG는 스마트폰을 버리는 결단을 했지만 소니는 아직까지 스마트폰을 버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대신 컨셉을 확실하게 바꿨죠. 아직까지는 잘 나가고 있는 카메라가 있으니 카메라 성능에 특화된 스마트폰을 만든다는 컨셉으로요. 실제로 1인치 센서를 때려박은 스마트폰도 출시했습니다. 1인치 센서면 아이폰 13 프로의 2배 크기에 달하는 센서 크기이며 브이로그 캠으로 인기를 끌었던 소니의 카메라 ZV-1과 같은 크기의 센서입니다. 이 전략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손떨방만 확실하다면 액션캠보다 더 나은 선택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이미징 센싱 솔루션 분야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소니의 이미지 센서입니다. 이미지 센서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제 목소리를 바로 옆에서 듣고 있으면 아날로그로 듣는 거지만 이렇게 녹음을 하고 유튜브로 보고 계시다면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해서 인터넷을 통해 여러분의 스마트폰으로 전달이 되고 그 디지털 데이터를 소리로 바꿔주면 제 목소리가 여러분들에게 들리겠죠. 이렇게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꾸는 것을 센서라고 많이 부르는데 그 중에서 이미지 센서란 주변의 빛을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센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흔히 사람의 눈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곳으로 카메라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에도 카메라가 두세 개씩 달려있으니 이미지 센서의 수요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카메라뿐만이 아니라 보안용 감시 카메라부터 요즘에는 반려동물이 잘 지내고 있는지 집에 설치하는 가정용 CCTV까지 정말 많은 곳에 이미지 센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카메라 다음으로 이미지 센서가 많이 쓰이는 곳은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중에서도 자율주행의 필수 부품이라고 할 수 있죠. 주변 환경에 따라 프로그래밍된 동작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디지털로 읽어들릴 필요가 있습니다. 주변 분석할 때 쓰이는 것이 라이다 스캐너와 이미지 센서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전기자동차 테슬라에는 이미지 센서가 14개 쓰입니다. 이 분야에서 소니가 세계 점유율 40%로 1위이고 삼성전자가 20%로 2위입니다. 다음은 금융입니다. 소니와 금융? 얼핏 보면 안 어울리는 조합이지만 실제로 소니가 전자제품이 안 팔리고 전부 적자를 기록할 때 유일한 돈줄이 이 금융이었습니다. 소니 생명, 소니 손해보험, 소니 은행, 소니 카드 등등 소니가 파산까지 가지 않고 다시 부활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이 금융입니다. 삼성그룹의 삼성생명, 삼성카드 같은 역할입니다. 이렇게 소니가 어디서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살펴봤는데 지금까지 알고 있던 전자제품을 만들어 파는 소니와는 많이 다르고 많이 변했죠. 소니는 아시아 제조기업 최초로 소프트웨어 융합을 하고 있고 거의 성공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소니의 창업자 모리타 아키오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는 자동차의 양쪽 바퀴처럼 같은 빠르기로 달리는 것이다. 소니의 꿈은 옛날부터 컨텐츠와 하드웨어를 결합하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입니다. 그렇기에 언제나 폐쇄적이면서 완성도 높은 독자 규격을 만들어 그 안에 자신들의 컨텐츠를 넣어 모든 것을 연결시키는 생태계를 꿈꿔왔습니다. 음악의 하드웨어는 워크맨, 컨텐츠는 소니 뮤직, 그리고 미국의 CBS 레코드 인수, 영화를 보기 위한 하드웨어, TV는 브라비아, 컴퓨터는 바이오, 컨텐츠는 컬럼비아 인수, 게임은 플레이스테이션, 핸드폰은 스웨덴의 에릭슨과 제휴해서 만든 소니 에릭슨.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 소니 생태계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폐쇄적이고 독자 규격이 사용자 편의성보다는 자사 편의성 위주의 제품이 많아지고 다른 제품들과 차별성이 없어지면서 점점 소비자들은 소니를 떠났고 소니의 꿈은 멀어져만 갔습니다. 이 소니의 이루지 못한 꿈을 완성시킨 건 바로 스티븐 잡스의 애플입니다. 애플 생태계가 정말 폐쇄적이면서도 편의자 사용성을 극도로 끌어올리고 사용자 경험의 완성도도 극대화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융합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스티븐 잡스는 어릴 때부터 엄청난 소니빠였습니다. 소니의 깔끔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과 기술력, 그리고 창업자 모리타 아키오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융합이라는 생각은 스티븐 잡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고 스티븐 잡스의 롤모델이 모리타 아키오입니다. 1999년 모리타 아키오가 별세한 후 스티븐 잡스는 아이맥 DV 발표 전에 스크린에 모리타 아키오의 사진을 띄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가장 큰 영감을 준 사람 중에 한 명이 모리타 아키오였다. 그리고
애플은 컴퓨터 업계의 소니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2002년 스티븐 잡스는 소니 노트북 바이오에 맥OS를 탑재해 소니를 찾아가 맥OS를 탑재한 바이오를 출시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소니 경영진은 그 제안을 거절하고 2006년 애플은 맥북을 출시했습니다. 그 후 애플은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이야기가 애플로 흘러갔는데 다시 소니로 돌리면 뒤늦게나마 소니는 자신들이 꿈꾸던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고 제조업으로 시작해 소프트웨어 융합을 거의 성공적으로 맞춰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니에게도 위협은 많이 존재합니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했다는 겁니다. 블리자드 인수로 MS는 텐센트, 소니에 이어 세계 3위의 게임사로 올라왔습니다. 엑스박스라는 하드웨어와 액티비전 블리자드라는 소프트웨어를 융합하는 것이 소니에게는 엄청난 라이벌이며 악재입니다. 그래서 2022년 고점 대비 소니 주식이 15%나 빠졌습니다. 앞으로 소니가 어떤 전략을 취할지 궁금해지는 부분이기도 하네요. 마지막으로 한국도 제조업 비중이 상당히 높고 제조업은 막대한 비용을 계속 투자해야 되는 사이클이 반복이 되고 계속해서 강력한 경쟁력을 유지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소니의 이 사례가 정답은 아니지만 한국도 조금씩 소프트웨어, 서비스 쪽으로 사업의 축으로 옮겨가는 게 좋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며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